첫째 며느리랑 싸운 건 내 잘못이 아니야. 근데 너 대신 병간호 좀 해라.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혔어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지? 싸운 건 시어머니랑 첫째 며느리인데 왜 제가 병간호를 해야 하죠? 그날은 평범한 오후였어요. 햇살은 따뜻했고 바람은 살랑살랑 불었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싸늘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말투는 단호했어요. 마치 제가 당연히 그 부탁을 들어줘야 한다는 듯이요. 너는 둘째 며느리니까 이런 건 좀 감수해야지. 그 말에 저는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감수요? 제가 뭘 감수해야 하죠? 첫째 며느리와 싸운 건 시어머니 본인이었고 그 여파로 병간호가 필요해진 것도 시어머니 때문인데 왜 제가 그 책임을 져야 하죠? 그 순간 제 머릿속엔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결혼한 지 이제 겨우 1년. 시댁과의 관계는 아직 조심스러웠고 저는 늘 좋은 며느리가 되기 위해 애써왔어요. 하지만 그날 시어머니의 말은 제 모든 노력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냥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네, 저는 그날 짐을 싸서 친정으로 향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아주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시댁은 난리가 났어요. 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렸고 남편은 당황한 목소리로 무슨 일이야? 라고 물었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무책임하다고 했고 시아버지는 이런 식이면 안 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날 처음으로 제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억울함, 분노, 슬픔. 모든 게 한꺼번에 밀려왔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왜 항상 둘째 며느리는 당연히 희생해야 하는 존재처럼 여겨지는 걸까요? 그 질문은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 퍼졌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날의 사건은 단순한 갈등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오랫동안 쌓여온 불균형, 차별, 그리고 침묵의 폭발이었어요. 그리고 그 폭발은 시댁 전체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제가 결혼한 집은 서울 외곽에 있는 오래된 단독주택이에요. 시댁은 3대가 함께 살아온 집이라 그런지 집안 분위기엔 묘한 전통과 규율이 흐르고 있었어요. 처음 그 집에 들어섰을 때 저는 마치 시간여행을 하는 기분이었어요. 벽에 걸린 오래된 가족 사진, 장식장에 가지런히 놓인 도자기들, 그리고 시어머니의 단정한 손길이 닿은 거실. 시어머니는 전형적인 가부장적 사고를 가진 분이셨어요. 말은 부드럽지만 그 안엔 단호함이 있었고 며느리에게 기대하는 기준이 아주 높았어요. 특히 첫째 며느리에게는 더더욱요. 첫째 며느리. 수진 언니는 길에 결혼을 한 지 7년이 넘었고 아이도 둘이나 있어요. 집안일도 잘하고 시어머니의 말에 늘 고분고분했죠. 저는 처음엔 언니가 정말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착함이 억눌림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언니, 괜찮아요? 응, 그냥 좀 피곤해서. 수진 언니는 늘 그렇게 말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억울해도 언니는 절대 시어머니에게 대들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묵묵히 감내했죠. 그런데 그날 언니가 폭발했어요. 시어머니가 아침부터 잔소리를 퍼붓고 아이들 문제로 언니를 몰아쓰자 언니는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어요. 어머니, 저도 사람입니다. 저도 감정이 있어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얼굴이 굳었고 집안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저를 불러서 말했죠. 수진이는 이제 안 되겠어. 너라도 좀 도와줘야지. 그 말은 부탁이 아니었어요. 명령이었어요. 마치 제가 당연히 그 자리를 메워야 한다는 듯이요. 그 순간 저는 이 집안의 구조를 다시 보게 되었어요. 첫째 며느리는 책임이고 둘째 며느리는 예비 책임.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가족이 아닌 역할로 보고 있었어요. 감정도, 사정도, 피로도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누가 시어머니의 기대를 채워줄 수 있느냐였죠. 그리고 그 기대는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었어요. 남편은 착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시댁 문제에선 늘 중립을 지키려 했어요. 그냥 조금만 참아줘. 어머니도 나름 힘드신 거야. 그런 말은 저를 더 외롭게 만들었어요. 그날 친정으로 돌아온 저는
처음으로 내 편이 필요하다는 걸 절실히 느꼈어요. 친정집은 조용했어요. 엄마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아무 말 없이 안아주셨고, 아빠는 그래, 좀 쉬어라 라고 말했어요. 그 따뜻함에 저는 눈물이 났어요. 시댁에선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어요. 그런데 그 평온함도 오래가지 않았어요. 시댁에서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화가 난 목소리로 이게 무슨 짓이냐고 했고, 시아버지는 가족을 버리는 건 옳지 않다고 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집안은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며느리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희생은 당연한 듯이 받아들여지고 있었죠. 저는 그날부터 이 이야기를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건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수많은 며느리들이 겪고 있는 현실이었으니까요. 결혼 초반, 저는 늘 조심스러웠어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신경을 곤두세며 살았죠. 시어머니는 겉으로는 친절했지만 그 친절함 속엔 묘한 경계심이 숨어 있었어요. 마치 네가 얼마나 잘하나 보자 는 듯한 눈빛이었죠. 처음으로 이상하다고 느낀 건 설날 아침이었어요. 그날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탕을 끓였어요. 수진 언니는 아이들 챙기느라 정신이 없었고 저는 그 빈자리를 채우려 애썼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게 아무런 칭찬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수진이는 애들 키우느라 힘들 텐데 너는 아직 애도 없으니까 좀 더 부지런해야지. 그 말에 저는 멈칫했어요. 아니, 제가 지금 뭘 안 했다는 거죠? 새벽부터 부엌에 있었는데 그 말은 칭찬이 아니라 비교였어요. 그리고 그 비교는 아주 은근하게 제 자존심을 건드렸어요. 그날 저녁 수진 언니가 조용히 제게 말했어요. 어머니는 늘 그런 식이야. 그냥 넘겨. 그 말은 위로였지만 동시에 경고처럼 들렸어요. 넘겨야 한다는 말은 곧 참아야 한다는 뜻이었죠. 그 후로도 작은 일들이 계속 쌓였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만든 반찬에 늘 간이 좀 세네라고 했고 청소를 해도 먼지가 남았네 라고 했어요. 처음엔 제가 부족해서 그런가 싶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었어요. 그건 단순한 지적이 아니라 위계를 세우는 말들이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정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게 수진 언니의 병원 진료 일정을 알려주며 너가 좀 데려다줘 라고 했어요. 언니는 감기 몸살로 며칠째 누워 있었고 아이들도 돌봐야 했죠. 저는 당황했어요. 왜 제가 언니를 데려다 줘야 하죠? 남편도 있고 시아버지도 있는데 수진이는 요즘 예민하니까 네가 좀 도와줘야지. 그 말은 부탁이 아니라 또다시 당연함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나 요즘 좀 힘들어. 어머니가 자꾸 나한테 하지만 남편은 말끝을 흐리며 대답했어요. 그냥 어머니 스타일이 그래. 너무 신경 쓰지 마. 그 말에 저는 더 외로워졌어요. 아니, 내 남편조차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면 나는 이 집에서 누구에게 기대야 하죠? 그때부터 저는 시어머니의 말과 행동을 더 예민하게 느끼기 시작했어요. 작은 눈빛 하나, 말투 하나에도 마음이 흔들렸고 점점 더 조심스러워졌어요. 그리고 그 조심스러움은 곧 불안으로 바뀌었어요. 시어머니는 수진 언니와 갈등이 생길 때마다 저를 불러서 중재자처럼 만들었어요. 언니가 울고 있으면 저를 시켜서 가서 좀 달래봐 라고 했고 언니가 화가 나 있으면 너라도 좀 말려봐 라고 했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이 집안에서 저는 둘째 며느리가 아니라 예비 희생자였어요. 첫째가 무너지면 둘째가 그 자리를 채워야 한다는 아주 오래된, 아주 불공평한 구조 속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구조는 아주 조용히 저를 짓누르고 있었어요. 그날은 평범한 일요일이었어요. 아침부터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저는 그 옆에서 반찬을 다듬고 있었어요. 수진 언니는 아이들 밥을 먹이고 있었고 남편들은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죠. 모두가 각자의 역할에 익숙해진 듯 보였지만 그날은 뭔가 달랐어요. 시어머니는 유난히 예민했어요. 반찬간을 보더니 이건 너무 싱겁다고 했고 수진 언니에게는
애들 옷 좀 제대로 입혀라. 감기 걸리겠다고 했어요. 언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빛은 평소와 달랐어요. 지쳐 있었어요. 아주 많이요. 점심 식사 시간이 되자 시어머니는 식탁에 앉아 말했어요. 요즘 수진이는 너무 게을러졌어. 애들 키운다고 집안일도 제대로 안 하고. 그 말에 언니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저도 하루 종일 애들 돌보고 집안일 하고 있어요. 게으르다는 말은 좀. 그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시어머니는 눈을 부릅뜨고 말했어요. 뭐? 너 지금 나한테 말대꾸하는 거야? 언니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어요. 저도 사람입니다. 어머니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감정이 있어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얼굴이 붉어졌고 식탁은 순식간에 전쟁터가 되었어요. 너 지금 며느리로서 할 말이야, 그게? 그럼 며느리는 감정도 없고 말도 못하나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앉아 있었어요. 남편들도 당황했고 아이들은 울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저는 뭔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어요. 이 집안의 균형, 그 억지로 유지되던 평화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요. 그리고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저를 불렀어요. 수진이는 이제 안 되겠어. 너라도 좀 도와줘야지. 병원도 가야 하고 애들도 돌봐야 하고. 그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어머니, 저는 그건 언니 일이잖아요. 너는 둘째 며느리잖아. 가족이 힘들면 도와야지. 그게 며느리 도리야. 그 말은 명령이었어요. 부탁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엔 시어머니의 말이 맴돌았고 수진 언니의 울먹이는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저는 조용히 짐을 쌌어요. 옷 몇 벌, 세면도구, 그리고 핸드폰 충전기. 아무 말 없이 아무런 설명도 없이 저는 친정으로 향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은 이상하게도 평온했어요. 마치 오래된 굴레에서 벗어난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시댁은 난리가 났어요. 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렸고 남편은 당황했고 시어머니는 분노했어요. 이게 무슨 짓이냐? 가족을 버리고 도망가?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아주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도망간 게 아니에요. 저는 제 감정을 지키러 간 거예요. 그 말은 제 마음속에서 오래도록 울렸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예전의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친정에 머문 지 사흘째 되는 날 남편이 조심스럽게 찾아왔어요. 얼굴은 피곤해 보였고 눈빛엔 걱정이 가득했어요. 그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 거실에 앉은 우리는 처음으로 서로의 감정을 꺼내놓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말했어요. 어머니도 많이 놀랐어. 네가 갑자기 나가버려서 다들 당황했어. 그 말에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당황이요? 저는 몇 달, 아니 몇 년 동안 마음속에서 당황하고 있었어요. 그걸 아무도 몰랐던 거죠. 나는 그냥 너무 지쳤어. 늘 당연하게 여겨지는 게 너무 아팠어.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어머니가 미안하다고 하셨어. 그 말에 저는 잠시 멈췄어요. 미안하다고요? 시어머니가. 정말로요? 응. 수진이랑 싸운 것도, 너한테 병간호 부탁한 것도 너무 급해서 그랬다고. 그 말은 잠깐이나마 제 마음을 흔들었어요. 시어머니가 사과를 한다는 건 이 집안에선 거의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됐어? 남편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수진이는 아이들 데리고 친정으로 갔어. 어머니는 병원에 입원하셨고 아버지는 많이 지쳐 보이셔. 그 말에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병원에 계시다니 아무리 서운해도 그건 마음이 아픈 일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서 오래도록 생각했어요. 다시 돌아가야 할까? 아니면 그냥 이대로 거리를 두고 살아야 할까?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과 함께 병원으로 향했어요. 시어머니는 병실에서 누워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어요. 저를 보자 그녀는 잠시 눈을 피하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왔구나. 그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엔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몸은 좀 어떠세요? 괜찮아. 그냥 좀 무리했나 봐. 그 순간 병실엔 묘한 침묵이 흘렀어요. 시어머니는 제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은 분명히 말하고 있었어요. 내가 잘못했어. 그날 이후 저는 다시 시댁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예전과 달랐어요. 수진 언니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말수가 줄었어요. 시아버지는 조용히 신문만 읽었고 남편은 저를 더 조심스럽게 대했어요. 모두가 무언가를 깨달은 듯 했어요.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며칠 뒤 수진 언니가 돌아왔어요. 아이들은 밝았지만 언니의 얼굴은 굳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시어머니와 언니는 다시 마주 앉았어요. 수진아, 그날은 내가 좀 심했지. 어머니, 저도 너무 참았던 것 같아요. 그 대화는 잠시나마 따뜻했어요. 마치 모든 게 풀릴 것 같았어요. 하지만 바로 다음 날 시어머니는 저를 불러서 말했어요. 수진이는 아직도 예민하니까 너가 병원 예약 좀 대신 해줘. 그 말에 저는 멈췄어요. 아니, 또다시요? 어머니, 언니가 돌아왔잖아요. 이제는 그래도 너는 둘째잖아. 좀 도와줘야지.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그 사과는 진심이 아니었어요. 그 평화는 잠깐의 연기였어요. 그리고 이 집안의 구조는 여전히 그대로였어요. 그날 이후 저는 다시 시댁의 일상 속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마음은 예전 같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 수진 언니의 표정 하나에도 예민해졌고 저는 늘 긴장 속에 하루를 보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정말 참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날은 수진 언니의 아이가 갑자기 열이 나서 병원에 가야 했어요. 언니는 급하게 짐을 챙기고 있었고 저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를 불렀어요. 너가 좀 데려다줘. 수진이는 운전 못하잖아. 그 말에 저는 멈칫했어요. 아니, 왜 또 제가요? 남편도 있고 시아버지도 있는데 왜 항상 저만? 어머니, 저는 지금 저녁 준비 중이라. 그깟 저녁이 뭐가 중요해? 애가 아픈데. 그 말은 날카로웠어요. 마치 제가 무책임한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언니도 남편이 있잖아요. 그분이 데려다 주시면 지금 그 사람 출장 중이야. 너밖에 없잖아.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결국 저는 운전대를 잡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언니는 조용히 앉아 있었고 아이는 열에 지쳐 잠들어 있었어요.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 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미안해. 너한테 자꾸 부탁하게 돼서. 그 말에 저는 웃었어요. 언니는 잘못이 없었어요. 문제는 이 집안의 구조였어요. 둘째 며느리라는 이름 아래 모든 걸 감당해야 하는 그 구조요. 그리고 그날 밤 시어머니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말했어요. 요즘은 둘째가 더 낫네. 수진이는 너무 감정적이야. 그 말은 칭찬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비교였고 동시에 분열을 만드는 말이었어요. 수진 언니는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었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어요. 며칠 뒤 더 큰 일이 벌어졌어요. 시어머니가 병원에서 받은 검사 결과를 들고 와서는 저를 불렀어요. 다음 주에 정밀 검사 받아야 해. 너가 좀 같이 가줘. 그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아니, 왜 또 저죠? 남편은요? 시아버지는요? 어머니, 저는 회사도 있고 회사야 하루쯤 빠져도 되잖아. 가족이 먼저지. 그 말은 또다시 도리를 앞선 강요였어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어머니, 저도 제 삶이 있어요. 저도, 제 시간과 감정이 필요해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얼굴을 굳히며 말했어요. 너도 수진이처럼 되는 거야? 요즘 며느리들은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그 말은 칼 같았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고 그날 밤 처음으로 남편에게 울면서 말했어요. 나 이 집에서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 나라는 사람이 없어지는 기분이야. 남편은 말없이 제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그 손은 너무 늦게 내밀어진 손이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시어머니는 수진 언니에게 말했어요.
너는 애들만 챙겨. 병원은 둘째가 같이 가기로 했어. 그 말에 언니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어머니, 그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 순간 시어머니는 언니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너는 이제 내 말도 안 듣는구나. 그 말은 이 집안의 균열이 더 깊어졌다는 신호였어요. 그리고 그 균열은 곧 폭발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날은 평소처럼 조용한 오후였어요. 시어머니는 병원 검사를 앞두고 있었고, 저는 그 준비를 도와주기 위해 시댁에 들렀어요. 수진 언니는 아이들과 놀고 있었고, 남편은 회사에 있었죠. 시어머니는 약 봉투를 정리하다가 갑자기 작은 서류철 하나를 꺼냈어요. 그 안엔 병원 진료 기록과 함께 몇 장의 메모가 끼워져 있었어요. 저는 무심코 그 메모를 보게 되었어요. 거기엔 낯선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수진 씨, 다음 진료는 3월 12일 오전 10시. 보호자 동반 필수. 순간 저는 멈췄어요. 수진 씨? 아니, 이건 시어머니의 진료 기록인데 왜 보호자 이름이 수진 언니죠? 어머니, 이거 언니 이름이 적혀 있는데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잠시 멈칫하더니 서류를 빼앗듯이 정리하며 말했어요. 아, 그건 전에 수진이가 대신 예약한 거야. 별거 아니야. 그 말은 너무 급했고 너무 불안했어요. 저는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왜 시어머니는 그렇게 당황했을까? 왜 그 메모를 숨기려 했을까? 그날 밤 저는 수진 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언니, 혹시 어머니 병원 예약을 대신 잡은 적 있어요? 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나는 그런 거 안 했어. 어머니가 직접 하셨을 텐데 그 말에 저는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그럼 그 메모는 뭐였을까? 며칠 뒤 또 하나의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병원에서 돌아온 날 약 봉투 안에 작은 쪽지가 들어 있었어요.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진료 시 가족력 관련 내용은 보호자와 상의 필요. 가족력? 저는 그 단어에 멈췄어요. 시어머니는 평소에 건강하다고 했고 특별한 병력은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가족력이라니?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당신 어머니 혹시 전에 큰 병 앓은 적 있어?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글쎄, 내가 알기론 없는데. 왜? 병원에서 가족력 관련 얘기가 나왔어. 뭔가 이상해. 그 말에 남편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사실 어릴 때 어머니가 한 번 큰 수술을 받은 적 있어. 그때 수진이네 집에서 몇 달 동안 지냈었대. 그 말에 저는 멈췄어요. 수진 언니네 집? 그럼 언니는 그때부터 시어머니를 돌봤던 거예요? 그 순간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수진 언니는 단순히 첫째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그녀는 오랫동안 시어머니의 보호자 역할을 해왔고 그 관계는 단순한 가족 이상이었어요.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언니는 점점 지쳐갔던 거예요. 그날 이후 저는 시어머니의 행동을 더 주의 깊게 보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늘 언니를 향해 기대고 있었고 언니가 없으면 저를 향해 손을 뻗었어요. 마치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으면 불안한 사람처럼요. 그리고 그 의존은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앉아 생각했어요. 이 집안의 갈등은 단순한 성격 차이가 아니야. 뭔가 더 깊은 게 있어. 그리고 그 깊은 무언가는 곧 드러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날은 흐린 날이었어요. 창밖엔 비가 내리고 있었고 집안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어요. 시어머니는 병원에서 돌아온 뒤 내내 말이 없었고 수진 언니는 아이들과 방에 들어가 있었어요. 저는 부엌에서 조용히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그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게 다가왔어요. 손엔 작은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고 얼굴은 굳어 있었어요. 이거 너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그 종이는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였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펼쳐보았어요. 그리고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초기 치매 진단, 가족력 있음, 보호자, 동반 권장. 그 순간 저는 모든 게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왜 시어머니가 그렇게 예민했는지,
왜 수진 언니에게 의존했는지, 왜 저에게까지 병간호를 부탁했는지. 그 모든 행동은 단순한 고집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두려움이었어요. 언제부터 알고 계셨어요? 제 질문에 시어머니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몇 달 전부터 기억이 자꾸 흐려지고 말이 꼬이고 그래서 병원에 갔어. 그 말에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어요. 시어머니는 강한 사람이었어요. 늘 단단하고 흔들림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녀는 작고 약해 보였어요. 왜 아무에게도 말씀 안 하셨어요? 말하면 다들 나를 불편해 할까봐, 수진이도, 너도 다들 나를 부담스러워 할까봐.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먹먹했어요. 시어머니는 늘 며느리에게 기대를 걸었지만 그 기대의 이면엔 깊은 불안이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수진 언니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어요. 언니, 어머니가 치매 초기래요. 그 말에 언니는 말없이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아주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알고 있었어. 몇 달 전부터 이상했거든. 근데 어머니가 말 안 하시니까 나도 그냥 모른 척 했어. 그 말은 슬펐어요. 언니는 이미 알고 있었고 이미 감당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무게는 너무 컸던 거예요. 언니,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 너까지 걱정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 너는 아직 이 집안에 너무 깊이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언니는 늘 조용히 묵묵히 시어머니를 지켜왔던 거예요. 그리고 그 지킴은 아무도 몰랐던 희생이었어요. 며칠 뒤 시어머니는 가족을 모아놓고 말했어요. 나 이제부터 치료 시작할 거야.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너희 얼굴을 더 많이 보고 싶어. 그 말에 모두가 조용해졌어요. 시아버지는 고개를 숙였고 남편은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수진 언니는 아이를 안고 있었고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처음으로 시어머니를 사람으로 보게 되었어요. 그녀는 단순한 시어머니가 아니었어요. 그녀는 두려움 속에서 버티고 있는 한 인간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모든 게 달라졌어요. 수진 언니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고 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그리고 단단하게 손을 잡았어요. 진실은 아팠지만 그 진실 덕분에 우리는 처음으로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오후였어요. 시어머니는 병원 진료를 마치고 돌아왔고 수진 언니는 아이들과 놀고 있었어요. 저는 부엌에서 반찬을 정리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큰 소리로 말했어요. 수진이는 요즘 너무 예민해. 애들한테도 짜증만 내고 너는 좀 더 부드럽게 대해야 해봐. 그 말은 또다시 비교였어요. 또다시 분열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조용히 수건을 내려놓고 거실로 나갔어요. 그리고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그 말씀 언니 앞에서 하시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제가 그렇게 말할 줄 몰랐던 거죠. 뭐? 내가 뭘 잘못 말했니? 언니는 지금도 어머니를 위해 애쓰고 있어요. 아이들도 돌보고 병원도 챙기고. 그런데 그런 말은 너무 상처가 돼요. 그 순간 거실은 조용해졌어요. 수진 언니는 눈을 크게 뜨고 저를 바라봤고 시아버지는 신문을 내려놓았어요. 남편도 말 없이 저를 바라봤어요. 시어머니는 잠시 침묵하다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어요. 나는 그냥 걱정돼서 그런 거야. 걱정은 이해해요. 하지만 걱정이 상처가 되면 그건 더 이상 걱정이 아니에요. 그 말은 제 마음속에서 오래도록 준비해온 말이었어요. 저는 그동안 너무 많은 걸 참아왔고 너무 많은 걸 넘겨왔어요. 하지만 이제는 말해야 할 때였어요. 그날 저녁 수진 언니가 제 방으로 찾아왔어요. 그녀는 조용히 앉아서 말했어요. 고마워. 네가 그렇게 말해줘서 나 진짜 위로받았어. 그 말에 저는 웃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언니, 우리 너무 오래 참았던 것 같아요. 이제는 서로 도와야 해요. 서로 지켜줘야 해요. 그 순간 우리는 처음으로 진짜 편이 되었어요. 그동안 시어머니의 말과 행동은 우리를 갈라놓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서로를 지키기로 한 거예요. 며칠 뒤
시어머니는 다시 병원에 가야 했어요. 이번엔 수진 언니와 제가 함께 동행했어요. 병원 로비에서 시어머니는 조용히 말했어요. 너희 둘이 같이 와줘서 든든하네. 그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엔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시어머니도 조금씩 변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이제 며느리를 역할이 아닌 사람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는 아주 작은 방역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앉아 생각했어요. 말을 한다는 건 용기다. 그리고 그 용기는 누군가를 지킬 수 있다. 그 방역은 크지 않았지만 그 방역 덕분에 우리는 조금 더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그 가까움은 이 집안에 처음으로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날은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시댁의 공기엔 묘한 평온함이 감돌았고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 앉아 조용히 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거실 창가에 앉아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고 수진 언니는 아이들과 책을 읽고 있었어요. 저는 부엌에서 따뜻한 차를 끓이고 있었죠. 그동안의 갈등이 마치 긴 폭풍이 지나간 뒤의 고요처럼 잠시 멈춰 있었어요.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식탁에 앉아 조용히 말했어요. 내가 너무 많은 걸 당연하게 여겼던 것 같아. 그 말에 모두가 멈췄어요. 시아버지는 고개를 들었고 남편은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수진 언니는 조용히 시어머니를 바라봤고 저는 숨을 멈춘 채 그 말을 들었어요. 수진이도 너도 다들 나 때문에 힘들었지. 근데 나는 그걸 몰랐어. 아니, 알면서도 외면했어. 그 말은 이 집안에서 처음으로 나온 진짜 사과였어요. 그동안의 사과는 형식적이었고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말들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시어머니의 눈빛이 달랐어요. 그녀는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었어요. 나는 며느리는 당연히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게 우리 집안의 방식이라고 믿었고, 그게 옳다고 생각했어. 그 말에 수진 언니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어머니, 저도 너무 오래 참았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아프신 걸 알면서도 그냥 모른 척 했어요. 저도 잘한 건 아니에요. 그 순간 식탁 위엔 묘한 울림이 퍼졌어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감정을 나누고 있었어요.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상처가 조금씩 풀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시어머니는 제게 조용히 다가와 말했어요. 너는 참 단단한 아이야. 나는 그걸 몰랐어. 늘 조용히 있는 줄만 알았는데 너도 많이 참았겠구나. 그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머니, 저도 이제는 말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게 저한테도 큰 변화예요. 그 말은 제 마음속에서 오래도록 울렸어요. 저는 그동안 너무 많은 걸 삼켜왔고 너무 많은 걸 넘겨왔어요. 하지만 이제는 말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말은 이 집안에 새로운 공기를 불어넣고 있었어요. 며칠 뒤 시어머니는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고 결과는 다행히도 안정적이었어요. 치료는 계속해야 했지만 급격한 진행은 없었어요. 그 소식에 모두가 안도했고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는 조금씩 내려놓을게. 내가 다 하려고 했던 것들, 이제는 너희에게 맡길게. 그 말은 이 집안의 중심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였어요. 시어머니는 더 이상 모든 걸 통제하려 하지 않았고 며느리들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변화는 아주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이 집안을 바꾸고 있었어요. 그날은 햇살이 참 좋았어요. 창밖엔 봄 기운이 가득했고 집안에도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퍼졌어요. 시어머니는 병원에서 돌아온 뒤로 한결 부드러워졌고 수진 언니와 저는 함께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동안의 긴장감이 조금씩 풀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남아있는 게 있었어요. 바로 시어머니가 그동안 주변 사람들에게 했던 말들이었죠. 며느리들이 무책임하다, 감정적이다, 도망간다. 그런 말들이 이웃들에게 퍼져 있었고 저희는 그 시선을 견뎌야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의 친구분들이 집에 놀러 오셨어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한 분이 말했어요. 요즘은 며느리들이 다들 자기 일만 챙기고
시부모는 뒷전이더라니까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야. 우리 며느리들은 정말 잘해. 내가 너무 많이 기대했던 것 같아. 지금 생각하면 내가 더 고집스러웠던 거지. 그 말에 모두가 놀란 눈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그분은 늘 강하고 자기 주장이 강한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었어요. 수진이도 둘째도 내가 아플 때, 내가 힘들 때 다들 옆에 있어줬어. 내가 그걸 너무 늦게 알아버렸지. 그 말에 저는 부엌에서 조용히 눈시울을 훔쳤어요. 수진 언니도 고개를 숙이며 웃었어요. 그날 이후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어요. 며느리들이 참 괜찮더라. 그 집은 참 따뜻해졌어 라는 말들이 들려오기 시작했고 저희는 처음으로 인정받는 기분을 느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동네 복지센터에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신청하면서 보호자란에 제 이름과 수진 언니 이름을 함께 적었어요. 그리고 담당자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 두 아이가 내 진짜 가족이에요. 그 말은 그 어떤 말보다 깊었어요. 그동안 도리, 역할, 책임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며느리들이 이제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 거예요.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식탁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내가 너무 늦게 배운 것 같아. 사람은 기대하기 전에 먼저 이해해야 한다는 걸. 그 말에 수진 언니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어머니, 저도 배웠어요.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몰라준다는 걸요.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 앉아 마음 깊은 곳에서 울림을 느꼈어요. 이 집은 이제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어. 그 사이다 같은 순간은 큰 소리나 화려한 반전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조용한 인정, 진심 어린 말, 그리고 서로를 향한 따뜻한 시선이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덕분에 우리는 처음으로 웃으며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시간은 조용히 흘러갔어요. 시어머니의 치료는 꾸준히 이어졌고 병세는 다행히도 더 악화되지 않았어요. 기억력은 조금씩 흔들렸지만 감정은 오히려 더 부드러워졌어요. 그녀는 이제 며느리들에게 먼저 고맙다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어요. 수진 언니는 아이들과 함께 더 밝아졌어요. 예전엔 늘 지쳐 보였고 눈빛엔 피로가 가득했지만 이제는 웃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아이들도 더 안정적이 되었고 집안 분위기도 한결 따뜻해졌어요. 그리고 저는 제 삶을 조금씩 되찾기 시작했어요. 회사 일에 집중할 수 있었고 주말엔 친정에 다녀오기도 했어요. 시댁에 머무는 시간이 줄어들었지만 그건 도망이 아니라 균형이었어요. 시어머니도 그걸 이해해 주셨고 오히려 너도 네 삶을 살아야지 라고 말해 주셨어요. 그 말은 예전엔 상상도 못했던 말이었어요. 남편과의 관계도 달라졌어요. 그는 이제 제 감정을 더 자주 묻고 더 자주 들어주었어요. 예전엔 중립을 지키려 했지만 이제는 제 편이 되어 주었어요. 그 변화는 작지만 제게는 큰 위로였어요. 그리고 수진 언니와 저는 진짜 자매처럼 가까워졌어요.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아이를 돌봐주고 서로의 감정을 지켜주었어요. 그동안 시어머니의 말에 의해 갈라졌던 관계가 이제는 더 단단해졌어요. 어느 날 언니가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 참 많이 변했지? 그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응. 근데 좋은 방향으로 변한 것 같아. 그 변화는 단순한 사건 하나로 이루어진 게 아니었어요. 그것은 오랜 시간 동안 쌓인 감정, 이해, 그리고 용기가 만들어낸 결과였어요. 시어머니는 이제 복지센터에서 치매 예방 운동을 하시고 동네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세요. 그녀는 더 이상 모든 걸 통제하려 하지 않고 며느리들에게 의지하면서도 그 의지를 부담으로 만들지 않으세요. 그 변화는 그녀에게도 큰 용기였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집을 시댁이 아니라 또 하나의 집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물론 완벽하진 않아요. 가끔은 작은 갈등도 있고 오해도 생기지만 이제는 그걸 말할 수 있고 풀 수 있어요. 그게 진짜 가족이 되는 길이니까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앉아 조용히 생각했어요. 이 모든 일이 없었다면
나는 아직도 침묵 속에 있었겠지. 그리고 그 침묵을 깨준 건 아주 작은 용기였어요. 그 용기가 우리 모두를 바꾸었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어요. 거실 창가에 앉아 계셨고 햇살이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옆에 앉았고 그녀는 한참을 말없이 바깥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사람이 늙으면 자꾸 두려워져. 내가 잊혀질까봐, 내가 쓸모없어질까봐. 그 말은 제 마음을 깊게 울렸어요. 시어머니는 늘 강한 척했지만 그 안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두려움은 때로는 며느리에게 상처가 되었고 때로는 가족을 멀어지게 했어요. 나는 며느리라는 존재를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어. 그냥 도와주는 사람, 책임지는 사람, 그렇게만 봤어. 그녀의 말은 이 집안의 오랜 틀을 흔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어머니, 저도 며느리라는 이름 아래 너무 많은 걸 참았어요. 근데 이제는 말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 순간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사람 대 사람으로 마주한 느낌이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자주 생각했어요. 가족이란 뭘까? 피를 나눈 사이만이 가족일까? 아니면 서로를 이해하고 지켜주는 사이가 진짜 가족일까? 저는 이제 후자라고 믿어요. 가족은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그 상처를 꺼내놓고 함께 바라볼 수 있을 때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며느리라는 이름도 단순한 역할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으로 존중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걸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배웠어요. 수진 언니와 저는 서로에게 말해요. 우리 너무 늦게 알았지만 그래도 알게 돼서 다행이야. 그 말은 이 집안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께 조심스럽게 말하고 싶어요. 가끔은 말하는 게 두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침묵은 더 깊은 상처가 될 수 있어요. 말하세요. 감정을 꺼내놓으세요.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세요. 그게 진짜 가족이 되는 첫걸음이에요.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으신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진 않으셨나요? 만약 내가 저 상황에 있었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처음 시어머니가 병간호를 부탁했을 때 저는 너무 당황했고 너무 억울했어요. 그 부탁은 부탁이 아니었고 그 말은 말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너는 당연히 해야 해 라는 명령이었죠. 그때 저는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그 선택이 옳았는지 지금도 가끔 생각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그 선택 덕분에 저는 제 감정을 지킬 수 있었고 제 목소리를 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목소리가 이 집안의 균형을 흔들었고 결국 모두를 조금씩 바꾸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당신이라면 그 순간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참았을까요? 아니면 저처럼 조용히 떠났을까요? 혹은 더 강하게 맞섰을까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해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나요? 시댁에서, 회사에서, 혹은 친구 관계에서 당연함이라는 이름으로 감정을 눌러야 했던 순간들. 그런 순간이 있었다면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무언가 울렸을지도 몰라요. 그 울림을 저희와 나눠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혹은 조용히 마음속으로라도 나도 그랬어 라고 말해보세요. 그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지도 몰라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의 이야기를 저희에게 보내주실 수 있다면 다음 영상에서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을지도 몰라요. 이 채널은 단순한 이야기의 공간이 아니에요. 이곳은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지켜주는 공간이에요. 당신의 이야기도 그 안에 담길 수 있어요.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처음 이 이야기를 꺼낼 때만 해도 제 마음속엔 복잡한 감정이 가득했어요. 억울함, 분노, 슬픔, 그리고 아주 깊은 외로움. 하지만 이렇게 천천히 하나하나 꺼내놓다 보니 그 감정들이 조금씩 정리되었고 결국엔 따뜻한 이해로 바뀌었어요. 시어머니와의 갈등, 수진 언니와의 거리감, 남편과의 침묵, 그 모든 순간들이
지금은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시간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저는 한 가지를 배웠어요. 가족은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다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그건 충분히 가족이에요. 여러분도 혹시 지금 누군가와 갈등 중이신가요? 말하지 못한 감정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아주 작은 용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의 이야기를 저희에게 들려주실 수 있다면 그건 정말 큰 선물이 될 거예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목소리로 더 깊어지고 더 따뜻해질 수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살짝 눌러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누군가의 진심이 담긴 사연을 함께 나눌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어쩌면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일지도 몰라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좋은 밤 되세요.